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우나 이용 금지 등 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턱 밑까지 와 있는 긴급 상황이라며 특히 수능 수험생들은 시험 전까지 만남과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던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분기 2.1%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한국 경제는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등에 힘입어 3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 대북 전문가는 일본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과 가족, 북한 내 다수 고위층이 중국산 백신을 최근에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내년 가을까지 70%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4월에는 미국과 캐나다 인구의 절반이, 유럽연합과 일본 등은 5월까지 절반이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능 한파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매년 수능 시험일은 한파가 찾아오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속에 치러지는 이번 수능, 수험생들의 체온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날씨학 개론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코로나19가 우리 턱 밑까지 와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강 조정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400명에서 500명대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마스크를 벗으면 누구든지 어디서라도 코로나19의 위협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세부 수칙들의 핵심은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는 방문하지 않고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라며 특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험생들은 시험 전까지 만남과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수능 당일 새벽에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수험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 전날 밤까지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백브리핑에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 수능 당일 새벽에 양성으로 확진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비상대기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또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 정부도 이틀간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3일 수능 직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독관을 대상으로 선제 진단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는 감독관과 본부 요원 등 2만 4천여 명 가운데 희망자에게 무료로 시행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 등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제 검사 희망자는 미리 신청한 뒤 4일과 5일에 검사받을 수 있으며 확진, 자가격리, 유증상 수험생 감독관은 학교 소재지나 거주지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도 됩니다. 대학들 대부분 다음 주부터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는데요. 시험 방식을 교수 재량에 맡기거나 전면 비대면 방침을 정했다 해도 부정행위 방지책은 없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무대책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기숙사에 머물던 학생이 확진받은 홍익대학교. 학내 커뮤니티에는 다음 주 시작되는 기말고사가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묻는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시험 방식을 교수 판단에 맡겨 수업마다 다른 탓입니다. 일단 빨리 공지를 내주시길 바라고 있고 대부분 비대면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걸리면 주변 사람들도 위험해지니까 안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뒤 건물 전체를 폐쇄했던 서강대 역시 2학기 기말 시험을 교수 재량에 맡겼습니다. 대면 시험이 불가피한 강의도 있어 이렇게 결정했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뭐 그 수업의 특성이나 그런 부분은 더 잘 아실 수 있으실 거고 학생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학교들이 다들 비슷한 이렇게 결과로 가는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은 감염 우려 속에서 대책 없이 대면 시험을 치르게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간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아예 안 나올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 점이 제일 걱정됩니다. 소속 학생만 무려 25명이 확진된 연세대는 수업뿐 아니라 기말고사도 모두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1학기 때 논란이 컸던 부정행위가 또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가 큰 겁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카메라를 주로 켜고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에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카메라 여러 개를 켠다던가 혹은 마이크를 켜서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측은 부정행위 적발 시 징계하겠다고 경고하는 것 외에 뚜렷한 예방책은 없다는 입장. 만약에 할 경우에는 어제 영점 처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징계가 된다라는 이제 페널티가 있다는 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예방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은 지난 1학기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로 홍역을 치러놓고도 무대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방안에 저는 그런 거 못 막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교수님마다 이제 비대면으로 하면은 그냥 절대평가로 바꾸시는 교수님도 있고. 수준 낮은 온라인 강의에다 등록금 환불 문제까지 한바탕 논란에 휩싸였던 대학들. 2학기에도 제대로 시험을 치를 대안조차 마련해두지 않았다는 비난이 또 일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시적으로 3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의협은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권고문을 내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협은 1.5단계나 2.5단계씩의 세분화에 이어 2단계 플러스 알파 같은 핀셋 방역이 국민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교류가 잦은 연말인 점 등을 감안해 조기에 1, 2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관리의 패러다임을 방역에서 치료와 감염 관리로 전환하고 오직 코로나19 환자만 전담 치료하는 코로나 전용 병원을 지정하고 인력과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면 마스크에 부착하거나 넣어서 쓰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제품들의 KF 등급을 표기하거나 이 제품들이 바이러스를 차단한다는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치 보건용 마스크 기능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 10개 중 7개는 성능이 과장됐고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이나 천 마스크에 넣어서 쓰는 필터입니다. 쉽게 뺐다 넣어 쓸 수 있어서 청결 유지를 위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판매하는데 70% 가까이가 마치 보건용 비말 차단 마스크 성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차단이 가능하다거나 보건용 마스크에 부여되는 KF 등급을 표기해 놓는 식입니다. 과연 성능이 그만큼 할까? 보건용 마스크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 가운데 소비자원이 10개를 골라 시험 검사했더니 7개 제품, 그러니까 70%가 성능이 그에 못 미쳤습니다. 마스크 필터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인 이른바 분진 포집 효율이 보건용 마스크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은 겁니다. 심지어 한 개 제품은 분진 포집 효율이 0%, 그러니까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분진 포집 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가운데 한 개 제품도 KF94를 표시해놓고 있지만 성능은 못 미쳤습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 품질 기준 자체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도 한 개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를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식약처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도 어디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좀 그 소관부처 지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 광고 개선 조치를 권고했고 식약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소관부처를 지정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내년 가을까지 선진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을 것으로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달 중순부터 미국 내 고위험 그룹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내년 4월에는 미국과 캐나다 인구의 절반이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유럽의약청이 올해 안에 백신 사용을 승인할 것이라며 영국은 3월까지, 유럽연합과 일본, 호주는 5월까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분기부터는 백신 접종이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가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모더나는 자사의 백신이 94.1%의 효과가 있고 특히 중증에는 100%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더나는 현지 시간 11월 30일 자사 백신에 대한 3상 임상시험 결과 94.1%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 EM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효과가 94.1%라는 결과는 모더나가 11월 16일 발표한 3상 임상시험 예비 분석 결과 예방률 94.5%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The vaccine is expected to be highly effective at preventing symptomatic disease and very effective at preventing severe outcomes from the disease. 3만여 명이 참가한 3상 임상시험에서 모두 19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185명은 가짜 약을 투여한 그룹에서 나왔고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는 확진자가 11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 30명은 전부 가짜 약을 투여한 임상시험 참가자였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자 가운데서는 한 명도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나이, 인종, 성에 관계없이 일관된 효과를 보여줬으며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올해 안으로 미국에서 2천만 회 분량의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승인이 나면 곧바로 배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really look to the ability to deploy this initially under emergency use authorization, which I hope FDA will grant us, so that we can start to change the shape of this pandemic and turn it around. 모더나는 11살에서 17살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시험도 연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모더나 백신도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자주 재접종을 해야 하는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CNBC는 지적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미국 연구기관의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연구소의 한국 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 선임국장은 최근 안보 문제 관련 영어 웹사이트 1945에 기고한 글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의 정보 소식통 2명에게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김 위원장의 가족과 북한 지도부 내 다수 고위층은 중국에서 공급받은 백신으로 접종을 받았습니다. 접종 시기는 2-3주 전쯤으로 언급됐는데 구체적으로 중국 어느 제약회사 제품을 맞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위태롭게 흘러가는 가운데 미국 제약회사 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최종 임상시험에서 94.1%의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네.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과가 최종적으로 94%가 넘게 나오다 보니까 이 미국 정부도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모습인데 사실 그동안 전문가들은 60-70%만 돼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백신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임상 3상의 최종 결과는 94.1%의 예방 효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난 16일에 있었던 예비 분석에서 예방률이 94.5%였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더나의 임상 3상에는 3만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우선 이 가운데 19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이 중 185명은 모더나 백신이 아닌 가짜 약을 투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는 확진자가 11명 나온 건데요. 예.
이 11명 가운데는 중증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모더나 최고 의료 책임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believe these data are robust and should be clearly sufficient to enable the emergency use authorization in the U.S. and we hope global marketing authorizations as well in other jurisdictions. 네, 예방률도 예방률이지만 중증으로의 진행을 100% 막았다는 점도 고무적인데요. 이 모더나 백신 모든 연령에서 효과를 본 건지 또 부작용은 없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 일단 모더나는 나이나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일관된 효과를 보여줬다.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피로와 근육통, 두통 등은 보고가 됐지만 흔한 가벼운 통증 정도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모더나는 11살에서 17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시험도 올해 안에 착수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또 화이자 백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상 시험이 이제 막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백신의 항체가 얼마나 지속할지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작용도 심각한 게 없었다니 정말 놀라운데 지금까지의 결과로 봐서는 일단 그 FDA 승인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모더나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 EMA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올해 안으로 미국에서 2천만 회 분량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고 승인이 난다면 곧바로 배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더나 백신은 이로써 앞서 지난달 20일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두 번째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백신이 됐습니다. 네. 이 화이자 백신의 경우 첫 배포 물량이 생산 시설이 있는 벨기에에서 출발해서 미국에 이미 도착했는데요. 화이자 백신의 긴급 승인 여부는 오는 10일이나 그 다음 날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접종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점을 크리스마스 이전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유럽 각국이 백신 물량 확보에 속도를 계속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독일 정부부터 살펴보면 독일은 크리스마스 이전을 접종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이에 따라 대형 전시회장이나 광장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센터 설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독일 정부는 하루 최대 5천 명이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백신 접종을 위한 의료진들의 근무 방식 등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분주한데요. 일단 영국은 지금까지 1억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4천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 등 총 3억 5,7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고요. 네. 이 백신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승인이 나더라도 일단은 생산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에 따른 백신 접종 개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은 그 말씀을 들어보면 백신 접종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아무래도 좀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 점일 텐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국제 백신 협력체인 코백스를 통해서 백신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3천만 명분 확보를 목표로 제약사와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도 이 백신 확보를 조금 더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오히려 제약회사 쪽에서 빨리 계약을 맺자고 재촉하고 있다. 백신 확보에는 불리한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신은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이게 100% 공급된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3상을 잘 하고 있다가도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될 수도 있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선급금만 지급하고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구매하는 상대처를 한두 곳으로 정하지 않고 이렇게 분산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노력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해 가면서 이 공급 가능한 그런 세계적인 백신 메이커들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확보가 될 때까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좀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백신을 확보하더라도요, 저온 유통체계, 즉 콜드체인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하리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나라 수출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년 만에 총 수출과 하루 평균 수출 모두 나란히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4% 증가한 45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6% 넘게 늘었습니다. 총 수출과 하루 평균 수출이 함께 증가한 것은 재작년 11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3월부터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온 수출은 9월에 증가세를 기록한 뒤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 지속되고 있고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을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관련 품목이 전체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6% 늘면서 3달 연속 두 자릿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기기도 각각 올해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 다른 주력 품목 자동차 수출도 3개월 연속 늘어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시장 수출도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의 저점을 통과해서 연말이 가까울수록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다음 달까지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그게 큰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미중 갈등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당분간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충격에 뒷걸음질 치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도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솟구치보다 0.2%포인트 올라간 2.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바이오 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3개 분야에 내년에 2천억 원 상당을 투입합니다. 중기부는 이들 3개 분야 연구개발에 나서는 기업을 선정해 한 곳당 3년 동안 최대 12억 원씩 모두 1,94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중기부는 642개 과제를 연구한 기업에 84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예산 지원의 67%에 이르는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과제가 중점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다른 인접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소독용 드론은 물론 무인 헬기까지 동원해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소독약을 실은 드론이 이륙해 강가로 이동합니다. 사람이나 차량에 접근이 어려운 강 주변 등의 소독약을 살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드론은 충북 충주시가 최근에 도입한 가축용 방역 드론으로 미리 좌표를 찍은 지도를 따라 비행하면서 소독약을 뿌립니다. 드론 방역에는 자원봉사자들도 자신들의 드론으로 참여했습니다. 익숙한 조종 방법을 통해서 넓은 지역과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을 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청주시 비호천에서는 드론 대신 무인 헬기가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존 드론이 10m의 소독약을 싣고 10분밖에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 무인 헬기는 30에서 50m의 소독약을 싣고 45분에 걸쳐 소독약을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생 철새들의 이동이 잦은 강가나 좁은 농장과 농장 사이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가 여러 개가 돌아가가지고 하향풍이 약한데요. 헬기는 원로타 이게 하나가 크게 도는 거라 바닥까지 이렇게 약을 침투를 잘 시켜줍니다. 올해 충북 지역에 도래하는 철새 규모는 3만 마리로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철새가 주로 찾아오는 미호천과 무심천, 충주호 등 주변 3km를 특별관리 지정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북 정읍 지역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중간 정도에는 차량으로 이용한 어떤 소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소독을 할 수 있는 무인 헬기를 동원을 해서 좀 더 촘촘하게 소독을. 충청북도는 AI 방역을 위해 철새 출현지 잦은 하천 등에 낚시나 산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이처럼 전북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해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한 대응이 강화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AI가 사람에 전염돼 질병을 일으키는 인체 감염증 사례는 없었지만 혹시 모를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I 바이러스는 감염된 조류의 분변이나 분변에 오염된 물건 등을 접촉한 뒤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오염된 먼지를 흡입했을 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축산 농가나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AI가 발생한 농가 종사자와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 보호구를 쓰고 개인 위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넉 달간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수능이 치러지는 목요일 하루는 수험생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 단속하지 않으며 서울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 시기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시행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우리나라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3.3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를 기준으로 앞으로 남자는 80.3년, 여자는 86.3년을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보다 0.3년, 10년 전보다는 3.2년이 증가한 수준으로 OECD 평균 기대 수명보다 남자는 2.2년, 여자는 2.9년 높았습니다. 또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가 암으로 숨질 확률은 남자는 27%, 여자는 16.2%였으며 암이 제거될 경우엔 각각 4.7년과 2.7년씩 기대 수명이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40살인 남자는 앞으로 41.3년, 여자는 47.1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65세의 기대 여명은 OECD 평균보다 남자는 1년, 여자는 2년 높았으며 폐렴과 알츠하이머병으로 숨질 확률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졌습니다.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수능일보다 2주가 연기돼 사상 첫 12월 수능이 됐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올해 수능 날씨와 수험생 체온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매년 수능일은 날씨가 추워서 수능 한파, 수능 추위 이런 말들이 붙곤 했죠. 올해 수능 날씨는 어떨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 학기가 이제 학기제가 3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 대학 입학 시험이 되게 추운 겨울에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그 뭐 예비고사, 학력고사 뭐 여러 가지 이제 최근은 수능인데 원래 12월에 이제 전체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수능 날만 되면 날씨가 꼭 추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능 안파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걸 한 달 정도 당겼습니다. 그게 이제 11월에 수능을 보게 되는데 올해 12월 3일 이루어져서 이제 12월에 보게 되는데 사실은 다행스러운 게 날씨는 물론 아침에 서울 같은 경우 영하 한 2, 3도, 3, 4도 내려가니까 분명히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강한 한파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그런 어떤 추위, 수능 추위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쯤이면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남쪽 그 열대 바다보다는 저 우리나라 북서쪽 대륙이 먼저 차가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때 우리 수능 시점에서 11월 말에 있건 올해처럼 12월 초에 있건 북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올 수능 날씨는 대체적으로 이런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뭐 비나 눈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이 대체로 맑겠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구름이 좀 끼는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수능 날씨는 대체적으로 날씨는 무난하다. 그러니까 비나 눈은 오지 않아서 그렇게
번잡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오래요. 네, 그런데 대신 당연히 아침에 뭐 영상의 기온은 아니고 네. 쌀쌀한데 영하 강원도 산간 쪽 이런 데 말고 대도시는 영하 3, 4도 정도 떨어지니까 예. 그렇게 강한 한파는 아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에게 이제 부담되는 그런 수능 날씨지만 그 전체적으로 무난한 그런 어떤 수능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예. 그 영향이 날씨가 좋은 날씨를 가져오는 북서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온은 평년보다 어찌됐건 좀이라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 공기는 좀 차갑겠지만 하늘은 맑고 큰 문제 없는 날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역대 수능일 날씨는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93년부터 작년 2019년까지 27년간 동안 수능이 정해진 게 아니고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능 날짜를 쫓아가서 그때 서울의 아침과 낮 기온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늘 수능 날이 추웠던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까지 역대 수능일 중 가장 추웠던 때가 서울 영하 내려간 날이 그 27년 동안 7차례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 이유가 12월에서 11월로 이제 수능이 이렇게 당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추웠던 건 지난 그 199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었는데요. 이 시험이 치러진 98년도 11월 18일, 11월 중순인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4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11월 기온으로는 상당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이렇게 북쪽에서 얼마나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그날 수능 날씨가 결정이 되는데 그날 그 당시 낮에도 되게 이제 아침에 영하 4, 5도 떨어져도 12시가 넘어서 낮이 되면 기온이 영상으로 한 4, 5도 오르거든요. 이때 한기 세력이 강해서 한낮에도 그 시험을 보는 그때죠. 한낮이면 기온이 서울의 기온이 이제 0도 안팎, 그러니까 0.7도에 머무르는 그런 추위가 나타나서 이 최근 한 27년 사이에 가장 추웠던 해가 그 98년도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특히나 이번 수능은요, 매 교시마다 한 교시가 끝나면 창문을 열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수험생들의 체온이 가뜩이나 컨디션 관리 잘해줘야 되는데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관리해줘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하 서울에 10도 안팎 떨어지는 그런 강한 그 역대 그런 강한 한파는 아니지만 원래 수험생이 이제 심리적으로 저도 과거 생각해 보면 위축이 되는데 맞아요. 특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 환기 각별히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험이 치러지는 낮 동안에 바깥 기온은 그렇게 영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날씨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두꺼운 옷을 한 번 입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따뜻한 옷차림, 그러니까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런 어떤 심리적인 추위까지 더해질 테니까 손난로나 가벼운 그런 어떤 따뜻한 그 물도 준비해서 특히 시험장 안에서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달달달 떨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본인 스스로 체온 관리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실내 환기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요. 각별히 신경을 쓰는 그런 수능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실 뭐 안 그래도 긴장되는 날인데 지금 올해 수험생들은 코로나 걱정까지 해야 하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전국 날씨를 좀 알아볼 텐데 그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이제 전국에서는 이제 곳곳에 첫눈이 내린 곳도 있죠. 일부 지역에 내렸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지난 11월 3일 그러니까 첫눈이 내렸는데 이 역시 뭐 평년보다는 늦게 이제 내린 그런 설악산 첫눈인데 작년보다 이제 18일 정도 늦게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첫눈이 이제 늦게 내리는 이유, 서울은 아직 안 내렸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덮고 있는 공기가
수증기가 적은 그러니까 건조한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쯤에 이제 눈이 내리는 기상학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닷물은 여름 내내 데워졌기 때문에 따뜻하거든요. 이때 북쪽에서 상당히 강한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 바다 위를 지나게 되면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때 경기도 이쪽 그다음에 전라도 서해안 쪽에 간혹 30cm가 넘는 그런 폭설이 내리는데 그러려면 이 찬 공기 세력이 강해야 되는데 요즘 내려오는 공기가 우리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느끼는 이 정도 추위를 가져오는 또 3일날 수능 날씨를 결정 짓는 그 정도 수준의 찬 공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지금 적게 오고 있는데 지난 11월 29일 한라산도 눈이 내렸거든요. 일부 지역에서 그날 29일 날 그 서해안 쪽에 내렸는데 서울은 아직 전국적으로 눈구름이 덮어서 그렇게 내리는 지역은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난 29일 날 그 충남 홍성에 등등 등지 이 서쪽 해안 지방에 약간 눈이 내리는데 대개 첫눈이 그런 한방눈이 아니고 약간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쌀랑눈처럼 내리는 쌀랑눈이 좀 내리고 그렇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그 다른 지역의 첫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서울. 서울은 언제쯤 첫눈이 올까요?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오늘부터 한 열흘이거든요. 앞으로의 날씨를요. 날씨를 그 뒤에는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뭐 제가 눈이 오겠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눈을 만들어낼 그런 어떤 강한 찬 공기가 이 서해 바다 위를 지나서 따뜻한 바다 위로 증발된 수증기가 찬 공기에 의해서 응결해서 그 눈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압 수치 예측 모델을 보면서 이제 그 열흘 정도의 예측을 해보면 그렇게 눈이 만들어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한 12월 중순은 지나야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 첫눈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서울 첫눈의 관측 기준이 어디냐면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옛날 기상청 그 관측 지점에 그 지점에 눈이 떨어져야 역사적으로 서울에 눈이 내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서울의 영하 5도다 그게 이제 어디 강남이 아니고 거기입니다. 그 지점이군요. 그 서울 종로구 송월동. 그런데 이제 간혹 그런 어떤 이제 따뜻한 상태에서 찬 공기가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 눈발이 흩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눈을 보지 못하는데 기록으로는 그 지역의 내렸다. 기상청 관측자가 그 눈을 보면 서울 첫눈이 왔다고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눈도 안 오는데 무슨 첫눈이 벌써 내려 이제 이런 그런 어떤 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관측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로 열흘 범위 이내에서 눈이 펑펑 내릴 그런 기상학적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열흘 내에 첫눈을 보기는 힘들 것이다. 서울 지역은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일단 이번 주 내내 뭐 최강 한파까지는 아니지만 영하권의 추위가 전망된다 이런 예보도 있는데 올겨울 날씨는 어떤가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12월, 1월, 2월 석 3개월을 달력상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겨울에 기준으로 보면 이제 추워질 때가 됐는데 지금 이때쯤이 과거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보다는 덜 추운 겨울을 항상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서울에 한강이 얼지 않아요. 그런 겨울을 보내고 있거든요. 과거에 50년대, 60년대 보면 그 실내 아이스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동계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한강에서 스케이트 경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를 결정하는 건 북극의 찬 공기입니다. 자, 이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치우쳐 내려오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해주지 못한 그런 역대급 추운 날이 한 3, 4일 정도 추워야 되는데 이게 보름이나 열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추위가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중국, 일본, 한국 쪽으로 치우칠 것이냐 사실은 그건 이제 하느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연성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우연히. 그런데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 수치 컴퓨터를 이용해서 네. 그 우연성이지만 어떻게든지 그걸 알아내려고 예. 가진 노력을 하거든요. 네, 예측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극의 산 공기가 이제 어디로 치우치는 우연성이지만 예. 그러나 그런 그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보면 그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올겨울에는 비교적 상당히 안정된 형태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가 좀 불안정해야 우리나라 쪽으로 확 쏠려서 그냥 내려온다거나 이런 일회성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 동아시아 쪽보다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저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그렇군요. 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 춥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그런 겨울, 그러니까 역대적인 그런 한파는 아니지만 추운 겨울 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겨울 하여튼 전혀 안 춥다 이거보다는 춥지만 그런 어떤 아주 독한 여러 날 그 역대급 추위는 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겨울에 사실 추워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거든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자 올겨울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까지 좀 추운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좀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올해만큼은 꼭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중이용 시설이 코로나19 전파에 얼마나 취약한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원전사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다중이용 시설의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시스템이 시설 공간과 이용자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개인별 증상과 개인 간 거리에 따른 감염 확률을 고려해 위험도를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온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축성 열전 소자가 개발됐습니다. 키스트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유연한 고분자와 열전도율이 높은 입자를 활용해 주변 온도 차이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열전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소자가 기존 열전 소자보다 열 전달 능력이 8배, 전력 생산량도 3배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일산화질소를 수소 저장체인 암모니아로 100% 전환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과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은 은촉매 전극을 활용해 일산화질소를 상온과 상압에서 약 100시간 만에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부산물을 전혀 만들지 않는다며 기존의 암모니아 생산 공정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던 단점을 극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10살이 되기 전 병원에 입원할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100만여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출생 전 자궁에 있었던 기간이 28주 미만인 아이는 만기 출산한 아이보다 10살 이전 입원율이 약 6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신 38주 이전에 태어난 아이도 만기 출산한 경우보다 입원율이 19%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야, 오늘은 또 어떤 집들이 있을까? 우와, 이거 뭐예요, 이게? 펜팔한 거예요, 이게 다. 부산의 아가씨도 있고 뭐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결혼은 허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랬는데 어차피 후회할 거 그냥 안고 그냥 편하게 지내자. 그러면 여자친구분이나 애인. 비밀인데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이니까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425 8개. 신나는 단독 MC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뭐지? 나 이거 진짜 진행이 안 된다. 추억으로 사라질 인생아.
고체듀오가 이번엔 김포시 쇠암마을을 다녀왔는데요. 밝고 유쾌한 분들이 많네요. 네, 호탕하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고체듀오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